오빠, 어디서 감히 수작입니까? 천박하게 매너도 없군요. 아들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사돈 자리에 앉은 남자를 본 순간 서은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 눈빛, 저 얼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은하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의 왼쪽 손목에 감춰진 흉터 하나를. 4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한 말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께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기는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86년 11월의 대구는 유독 일찍 추웠습니다. 서씨 가문의 저택에는 저녁부터 찬바람이 파고들었고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아직 저녁상이 치워지지 않은 채였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그릇을 닦는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소리가 멈춘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곧이어 쿵, 쿵 담장을 넘어오는 둔중한 발소리가 마당을 채웠고 낯선 남자들의 고함이 고요하던 저택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16살 서은아는 자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발이 싸늘하게 굳어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방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20살 서진우는 숨이 가쁜 상태였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이었죠. 그는 은하의 손목을 잡고 말 한마디 없이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부엌을 지나 다시 좁은 쪽문을 열고 지하로 이어진 나무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진우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진우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은하를 벽 쪽으로 밀었고 그 순간 계단 옆 쇠난간 모서리에 왼쪽 손목이 긁혔습니다. 은하는 오빠의 손목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빠, 손목 타고 입을 열었지만 진우는 괜찮아, 빨리 와 하며 은하의 손을 더 단단히 쥐고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지하 벽장 금고 앞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쳤고 안쪽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은하의 어깨를 잡고 그 안으로 밀어넣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오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 철문이 닫히려는 순간 은하의 눈에 오빠의 왼쪽 손목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목 안쪽으로 피가 아직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오빠 손목하고 다시 입을 열었지만 철문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닫혔습니다. 찰칵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하는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시멘트 벽이 손바닥에 닿았고 무릎을 세우고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낮았습니다. 위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한 외침이 뒤섞여 흘러내려왔습니다. 은하는 두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멎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하가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을 때 지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부엌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붓두막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뻗어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은하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눈빛만 남아 있었죠. 사흘 뒤 금호강 고수부지에서 진우의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잠바와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씨 가문의 신복이었던 지영탁이 공장 부지와 가옥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소식이 며칠 지나지 않아 들려왔습니다. 16살 은하가 손에 쥔 건 낡은 가족사진 한 장과 등의 진 죄책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대구시장 모퉁이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멸치를 볶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보육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품에 안게 된 것도 그저 그런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 이름을 정우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은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잘 자랐습니다. 씩씩하고 반듯하게 컸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정우가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쪽을 돌아봤을 때 은하는 박수를 치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빠 목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정우가 밥상 앞에 앉아 머뭇거리더니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상견례 날짜 잡혔어. 상대 집안이 좀 크긴 한데. 은하가 국을 뜨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귀까지 빨개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따라 웃었습니다. 모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그때의 은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은하는 새벽 3시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더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꺼내놓은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였죠. 시장 한복집 아주머니가 딱 어머니 상의예요 하며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손가락으로 치마 끝단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고 매무새를 다듬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제일그룹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엄마 걱정 마. 서연이 아버지가 좀 무섭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거실로 나오다 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은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넥타이나 제대로 매.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다가와 은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온기가 손목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식당 앞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각보다 20분 일찍이었습니다. 건물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안쪽은 은하가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빳빳한 자세로 서 있었고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복 치마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정우가 엄마 가자 하며 팔을 내밀었고 은하는 그 팔에 손을 얹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 룸으로 안내받는 내내 은하는 시선을 앞에 고정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은은한 향,
낮게 깔리는 음악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우가 룸 앞에서 한번 멈춰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괜찮냐는 눈빛이었죠. 은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서연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서연 옆으로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상석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참이었습니다. 빳빳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반듯하게 다린 짙은 감색 양복, 냉철하게 가라앉은 눈빛. 은하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룸 안의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고 눈앞에 그 남자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꼬리의 결, 입술을 닫는 방식까지 은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 얼굴이었습니다. 1986년 지하 금고 앞에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오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라고 말하던 그 20살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살이 붓고 머리가 새었어도 저 눈빛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손이 치마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은하 자신도 모르게였습니다.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룸 안의 공기가 일시에 굳어버릴 만큼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우가 엄마 하며 돌아봤고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백성현 회장의 얼굴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수작입니까? 천박하게 매너도 없군요.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은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면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빠 나야. 서은아야. 그날 밤 오빠가 금고에 숨겨준 그 은하야. 백성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는 냅킨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자. 서연이 아버지 하며 소매를 잡았지만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은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하는 정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시선은 회장의 뒷모습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저 넓은 어깨, 40년 전 괴한들을 향해 뛰어나가던 그 등이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오빠야.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40년을 품어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지며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백성현은 집에 돌아와 서재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목 안쪽 오래된 흉터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마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해숙이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백성현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회의 도중에도 이유 없이 머릿속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털어 넣으면 잠시 가라앉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서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성현은 쓸데없는 소리라는 말 한마디로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두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심지어 밥숟가락을 들다가도 문득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쉬고 갈라진 그러나 어딘가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성현은 그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은 백성현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편 은하는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멸치를 볶다가도 손이 멈추는 일이 생겼고 단골 손님이 말을 걸어와도 한 박자씩 늦게 대답했습니다. 밤이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 오빠와 13살 자신이 나란히 서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오빠의 얼굴과 상견례 자리에서 본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들여다볼수록 은하의 확신은 흔들리기는커녕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반찬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 한혜숙이었습니다. 백성현 회장의 아내였죠. 혜숙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은하는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건 아닌 것 같으시네요. 혜숙이 대답 대신 카운터 맞은편 작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빠를 찾는 겁니다. 혜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오빠라니요. 그분이 당신 오빠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단단했지만 혜숙의 손이 핸드백 끈을 살짝 더 세게 쥐는 것을 은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직접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혜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혜숙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백성현 본인이었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은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밖에 선 채로 은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하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성현은 두 손을 양복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고 그 눈빛은 상견례 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은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현이 뒷걸음질하지 않았고 은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은하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은하야. 그날 밤 오빠가 지하 금고에 숨겨줬잖아.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오빠가 다 해결하고 온다고 했잖아. 성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를 은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손을 뻗었습니다. 왼쪽 손목. 흉터 있잖아. 그날 밤 나 금고로 데려가던 계단에서 쇠난간에 긁혔잖아. 피 흘리면서도 내 손 놓지 않았잖아. 성현이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돌아서는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치마 끝을 흔들었습니다. 성현이 차에 탄 것은 그로부터 채 1분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그는 핸들을 두 손으로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성현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손목 안쪽 흉터 위로 오른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떼어내듯 핸들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변호사를 통해 파혼 통보를 보내실 것 같아. 정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 정우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포기 못해. 방법 찾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가 방 안에서 나왔을 때 은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선 채였습니다. 물소리가 멈춘 것은 정우가 들어온 지 꽤 지나서였습니다. 은하가 젖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를 열어 반찬 그릇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밥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그 두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낮게 울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이 사라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4시 은하가 가게 문을 열러 나가기도 전에 정우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잘 있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하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부엌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메모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물을 써는 칼이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간 것을 백성현이 안 건 아침 7시였습니다. 해숙이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가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텅 빈 방을 본 순간 복도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현이 달려왔고 서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성현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해숙은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무언가를 참는 것인지 해숙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성현이 은하의 반찬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당기는가 싶더니 거칠게 밀어젖히고 들어섰습니다. 은하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현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납치가 아니면 뭡니까? 은하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납치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도망친 거를 납치라고 하십니까? 성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은하가 카운터를 돌아 나오며 한 걸음 앞으로 섰습니다. 두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서 소리를 높이시네요. 성현이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는 이내 돌아섰고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꽤 크게 났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던 시장 상인 몇이 힐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하는 그 시선들을 못 본 척하며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해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왔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하가 도착했을 때 해숙은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우리 남편의 동생이라면. 말을 꺼내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자기 족갑벌 되는 아이를 이렇게 길거리로 내모는 게 맞는 겁니까? 은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남편의 동생이라면 이라고 하셨습니까? 해숙의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스스로 실수했다는 것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거잖습니까? 해숙이 핸드백 끈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해숙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커지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해숙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듯 짚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이 나간 뒤 은하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썼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 모를 병원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양하라는 것, 과거에 큰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 시아버지가 결혼 전에 직접 말해줬었습니다. 성현이는 과거가 없는 아이다. 그 아이의 과거를 굳이 캐려하지 마라. 해숙은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쪽지를 들어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의 번호였습니다. 며칠 전 은하가 가게에서 흘리고 간 머리카락 몇 올이 작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고 남편의 혈액검체는 지난 건강검진 때 따로 보관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알아야 하는 건지 몰라야 하는 건지 결국 해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와 서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씩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말없이 각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나 라면 처음 끓여봤어 하고 말했습니다. 뚜껑을 누르는 방법을 몰라서 컵을 두 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서연을 보며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피스텔의 좁은 공기를 조금 데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은하가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은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정우가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추우면 옷 꺼내 입고. 그게 다였습니다. 어디냐고도 언제 오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빗줄기는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정우와 서연이 오피스텔을 나선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며칠째 좁은 방 안에만 있다 보니 서연이 바람이라도 쐬자고 했고 정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다가 정우 쪽을 바라보며 우리 어디로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우가 그냥 달리자 하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췄습니다. 정우가 브레이크를 밟고 앞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백미러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크고 둔중한 차체였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아 하고 소리치며 핸들을 꺾었지만 다음 순간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뒤흔드는 충격과 함께 차량이 옆으로 밀려나며 전복되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라디오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에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30분쯤 뒤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정우 씨 보호자이십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은하의 손에서 다듬던 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은하는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가게 문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하는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한번 힐끔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성현 부부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해숙이 2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서 있었고 성현은 응급실 유리문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는 발소리에 성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이 꼴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은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앞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려는 은하의 팔을 성현이 잡았습니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를 잡고 서 계십니까? 의사가 나와 2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들 안에서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성현이 의사를 향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2 분 다 수술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고 볼이 뜨거웠습니다. 성현은 복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수술실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이 그 옆에 조용히 서서 남편의 팔에 손을 얹었지만
성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으려다 손이 떨려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쪼그려 앉아 동전을 줍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는 쪼그려 앉은 채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현이 봤습니다. 성현이 천천히 걸어와 동전을 집어 자판기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따뜻한 음료 하나를 꺼내 은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은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현은 그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기대어 서서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해숙이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해숙은 성현 앞에 서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요. 성현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열어보라고요. 해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성현의 눈이 결과지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이 은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눈빛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남매 관계가 성립된다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해숙이 친남매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한 뒤 세 사람은 각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낮게 두드렸고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전화 울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성현의 손에 들린 결과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끝이 흔들리는 것을 은하가 바라봤습니다. 성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천박하다고 말하던 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경계가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관자놀이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은하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은하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비틀거렸고 해숙이 반사적으로 팔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접촉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해숙도 은하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은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은하의 오랜 지인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은하야, 나왔어. 이제 말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은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 씨 언니, 여기 왜 나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최 씨가 은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눈가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영탁의 아이야.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성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숙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최 씨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지영탁이 내연녀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보육원이 은하가 정우를 데려온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는 것. 최 씨는 보육원 원장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그 원장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지영탁이 무서웠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성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지금 그 말은 저 여자가 키운 아들이 지영탁의 친자식이라는 겁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탁?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잠깐 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최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현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해숙도 멈췄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 서류 봤을 때 알았어요. 지영탁 핏줄이라는 거.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추운 겨울에 버려진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복수는 죄 지은 사람한테 해야지. 죄도 없는 갓난아기한테 하면 내가 지영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성현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관자놀이가 다시 한번 세게 욱신거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뇌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 같은 터질 듯한 압박이었습니다. 성현이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 순간 짧은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계단, 손을 잡아 끌던 자신의 손,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올려다보던 어린 여자아이의 눈빛. 성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파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숙이 남편에게 다가섰습니다. 괜찮아요? 성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은하가 성현을 바라봤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갑 안쪽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을 품고 다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또렷했습니다. 은하가 그 사진을 성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성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 청년과 13살 소녀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성현의 시선이 20살 청년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청년이 오빠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저 손목에서 피가 흘렀어요. 저를 금고 안에 밀어넣으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성현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형사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성현의 비서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했습니다. 덤프트럭이 피해 차량을 수 킬로미터 전부터 의도적으로 추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는 도주 직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라는 말입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입술에서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탁? 은하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성현을 바라봤습니다. 성현도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적대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수술실 안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뒤 성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비서도 눈치껏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성현과 은하, 그리고 해숙뿐이었습니다. 해숙은 남편 곁에 서 있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것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조여드는 것인지 해숙도 가늠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성현이 손에 들고 있던 가족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20살 청년의 얼굴 위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뇌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밀어 올라오는 듯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균열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성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현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저 사진 기억해요? 아버지가 찍어줬잖아요. 그날 오빠가 사진 찍기 싫다고 도망가다가 내가 잡아 끌었잖아요. 성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밀려왔습니다. 1986년 11월의 차가운 공기,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던 소리, 작고 차가운 손목을 꽉 쥐었던 자신의 손, 감고 문이 닫히기 직전 올려다보던 16살 여동생의 눈빛. 그 눈빛이었습니다. 겁에 질렸으면서도 오빠를 믿는다는 것이 그대로 담겨있던 그 눈빛. 오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괴한들에게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금고 문 너머에서 들리던 작은 울음소리. 금호강 고수부지에 쓰러졌을 때의 차가운 땅바닥.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이던 것.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긴 공백. 그 공백 너머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진 4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듯 응급실 복도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해숙이 여보 하고 달려왔지만 성현은 해숙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은하를 향해 있었습니다. 크게 뜬 눈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여동생을 두고 혼자 살아남은 20살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 입으로 불렀습니다. 내 동생 서은하야. 은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가슴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한동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성현이 팔을 뻗었습니다. 은하가 그 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응급실 복도 바닥에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성현이 동생을 끌어안고 이마를 은하의 어깨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백성현이 아닌 서진우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이 40년 만에 내뱉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고 끊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하야, 오빠가 미안하다. 은하가 오빠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등이 떨렸습니다. 은하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오빠가 왜 미안해? 왜 미안해, 오빠? 해숙이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두 남매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해숙의 눈에서도 참았던 것들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두 분 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성현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성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손의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40년 전 지하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걷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바닥에 늘어뜨렸습니다. 진우가 앞서 걷다가 한번 멈춰 은하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은하가 눈을 마주치자 진우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40년 만에 나란히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각각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고비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머리를 여러 반을 꿰맸으며 서연은 어깨와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하가 정우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려 은하를 봤습니다. 엄마. 한마디였습니다. 은하가 병상 옆으로 다가가 정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천천히 비볐습니다. 온기를 전하듯이요. 한참 뒤 진우가 병실 문 앞에 들어섰습니다. 정우가 눈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진우가 병상 옆에 서서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다쳤냐? 정우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병상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입은 감색 양복이 구겨진 채였고 눈가는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 오빠라는 게 사실입니까? 진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은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 앞에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그놈 핏줄이라는 거 정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은하가 난간을 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서류 봤을 때 알았어요. 아버지 이름칸에 지영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알고도 데려왔어요. 은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기 눈을 보는데 어떻게 놓고 와요? 눈도 못 뜬 아이가 뭘 알아요? 진우가 한참 난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컸구나.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았어요. 오빠 기다리면서. 진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눈가에 다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비서를 통해 한 통의 서류를 넘겼습니다. 40년 동안 수집해온 지영탁의 비리 자료였습니다. 서씨 가문 재산 강탈 과정의 서류, 위장 계열사를 통한 횡령 기록, 그리고 이번 교통사고와 지영탁 관련 업체 사이의 연결고리를 담은 자료까지였습니다. 진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말해줬습니다. 이제 됐다고 은하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아직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됩니다. 라고 해. 은하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이 은하를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은하를 마주친 해숙이 멈춰 섰습니다. 핸드백을 두 손으로 쥔 채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제1그룹 안주인이 복도 한가운데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은 지나가던 간호사도 걸음을 멈출 만큼 뜻밖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문부터 닫은 것도 봉투를 꺼낸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하가 해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해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오빠를 3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해숙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해숙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정우가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아들 병상 옆에 앉아 오래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하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서류 이야기, 지영탁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정우를 데려온 이야기까지였습니다. 말하는 내내 은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이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정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은하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은하의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붕대 감긴 손을 뻗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손등 위로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정우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병상 옆에 서서 한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내 동생이 키운 아이가 내 딸 남편이 됐으니 이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냐. 정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그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탁이 검찰에 의해 체포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청사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지영탁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병실 텔레비전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모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됐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지영탁이 체포되고 나서 며칠간 두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상을 보냈습니다. 진우는 회사로 돌아갔고 은하는 다시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썰고 멸치를 볶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문을 열기 전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새벽 하늘이었는데 요즘은 그 빛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서연의 결혼식 날짜가 잡힌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진우가 직접 날짜를 골랐습니다. 제1그룹 연회장을 통째로 쓰겠다고 했고 해숙이 준비를 맡았습니다. 서연이 그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었을 때 정우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은하가 그 등을 두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상견례 때 입었던 옥색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며칠 전 직접 골라 보내준 연분홍 저고리와 자줏빛 치마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색이야. 짧은 글이었지만 은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으로 글자 위를 한번 쓸어내리고 나서야 상자를 덮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은하가 또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지만 이번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팔을 내밀었고 은하가 그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홀이었습니다. 은하가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모퉁이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제1그룹 연회장 한복판을 걸어 들어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하가 숨을 한번 고르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상 앞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가 정우와 서연의 손을 맞잡아 포개는 순간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 아끼며 살아라. 그게 다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담긴 것이 많다는 것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하만 알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진우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가볼 데가 있어.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진우가 대답 대신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대구였습니다. 수성구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은하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담장터와 무너진 축대,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알아봤습니다. 손발이 저릿하게 굳어들었습니다. 이 땅의 냄새를 알았습니다. 흙 냄새, 낡은 시멘트 냄새, 그리고 오래전 감나무가 있던 자리의 공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우가 은하 옆에 섰습니다. 지영탁이 공장으로 쓰다가 버려뒀어. 자풀만 남았지. 은하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풀이 한복 치마에 스쳤습니다. 한가운데쯤에서 멈춰 쪼그려 앉더니 맨손으로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흙이 부슬부슬 흘러내렸습니다. 은하가 그 흙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흙 위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 땅 다시 샀어. 여기에 우리 집 짓자. 은하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더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택이 완공된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옛생가 터에 들어선 저택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진우가 원했던 웅장한 본체와 은하가 원했던 작은 한옥 정원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건축가가 처음엔 두 가지를 한 공간에 넣기가 쉽지 않다고 했지만 진우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고 결국 방법이 나왔습니다. 본체 안쪽 마당에 낮은 담장을 두르고 작은 한옥 정원을 들인 것이었는데 완성된 모습을 처음 본 은하가 이게 더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리라고 했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로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입주하는 날 현관 위에 문패가 걸렸습니다. 서씨 가문. 진우가 직접 골랐습니다. 문패를 올려다보는 진우의 옆에 은하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진우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돌아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하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옥 정원 쪽에서 흙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처음으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진우와 해숙, 은하, 정우와 서연이 모두 모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은하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갓김치, 멸치볶음, 시래기 된장국. 제1그룹 회장 집 밥상치고는 수수했습니다. 해숙이 시래기 된장국을 한술 떠먹더니 이 국이 참 맛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은하가 별거 없는데요 라고 했고 진우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천천히였습니다. 진우가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식탁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해숙, 은하, 정우, 서연. 그리고 다시 은하. 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40년 늦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우도 웃었고 해숙도 입가에 힘을 풀었습니다. 은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저를 들며 어서 드세요. 식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들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하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이 환했습니다. 시장 골목 반찬가게 위 낡은 방에서 살 때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더 넓고 더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은하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옥 정원 쪽에서 아직 이름 모를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한 건 저택 입주 2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밥을 몇 술 뜨다 말고 정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학이 생겼어요. 은하가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하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진우에게 소식이 전해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본체 쪽으로 건너가 진우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잘 됐네라고 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커피잔을 다시 드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달이 차고 서연의 배가 불러올수록 저택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해숙이 태교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손수 미역을 불려두는 일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정우는 퇴근하면 곧장 서연 곁에 앉았고 진우는 퇴근길에 이유 없이 아이용품 매장 앞에서 차를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였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여기 세우시는 겁니다라고 물었을 때 진우가 그냥 지나가자고 했지만 이튿날 똑같은 매장 앞에 차가 섰습니다. 출산 당일은 초여름이었습니다. 서연이 새벽부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부축해 차에 태우면서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채 2번 울리기 전에 은하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 가요. 은하가 알았어. 먼저 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복도로 나와 진훈의 본체 쪽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4사람이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 진우와 은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숙은 그 옆에 섰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분만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였습니다. 2 남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낭낭하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해숙이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하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그대로 의자에 앉은 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그 옆에 앉아 은하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발표한 건 정우였습니다. 산모실에 4사람이 모였을 때 서연이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고 힘찼습니다.
정우가 진우와 은하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강서준입니다. 외할아버지 쪽 서씨 가문 학녀를 따랐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씨 가문 피가 이 아이한테 이어지는 거잖아요. 진우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굴대가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꼼지락거렸습니다. 해숙이 어쩜 이렇게 작냐고 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해숙 곁으로 다가서더니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였습니다. 커다란 손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지영탁의 재판이 최종 마무리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왔습니다. 은하는 저택 거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고를 듣는 지영탁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은하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 정원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꽃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은 건 그 여름이 다 가기 전이었습니다. 저택 한옥 정원에 모두 모였습니다. 진우와 해숙, 은하, 정우와 서연, 그리고 아기 서준이까지 6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아기는 서연이 안았습니다. 은하가 서연 옆에 섰고 진우가 은하 옆에 섰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숙이 진우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아기 서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카메라 앞에 선 6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깨어진 가문이 다시 서는 날이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빠는 오겠다고 했고 40년이 걸렸지만 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마다 다르지만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아기 서준이가 그 꽃잎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은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하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하는 원수의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도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지 태어난 아이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움을 거두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크게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